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죠? 한 1년 됐죠? 작년에 혹시 저 법문 때 같이 동참하셨던 분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얼마 안 계시네? 다 사람이 바뀌었나요? 신도분이 싹 다 바뀐 건가? 아이고, 그래요. 딱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날은 제가 왜 그대로 기억하냐면 한참 그때 법문할 때 이게 눈이 한방눈이 펑펑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년 한 해를 아주 운치 있게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오다 보니까 이렇게 광명 저 밑에서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이 광명 전사가 작년하고 달리 주변이 이렇게 단장이 돼서 그런지 와 이렇게 턱하니 보이대요. 이제 주변 정리가 되면 뭐 아주 이 지역 일대에 아주 명소가 될 것 같아요. 큰 스님께서 이게 좀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멀리 내다보시고 작년까지만 해도 올라올 때 이게 동서남북 제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뭐 딱 그냥 절 보면서 편안하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불사가 좀 마무리되고 하면 더 한층 사격을 또 갖추고 하면 아마 이 광명 일대에는 아마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제1사찰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좋은 도량에 또 다니면서 지금 불사하고 법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신도님들이야말로 진짜 복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서로를 위해서. 그래요. 아유, 참 반갑고 좋습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네. 오늘은 작년에 제가 왔었을 때 했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대중해양계 염으로 제가 AI를 2년이 돼서 인공지능이 2년이 돼서 한 학인 때부터 한 25년 전부터 AI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온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인연이 계속 이어졌고요. 근데 또 때마침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AI 시대잖아요. 네. 저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20년 전부터 외쳤는데 저 역시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파급력이 클지는 생각도 못했고 또 이렇게 또 광범위하게 이렇게 우리 곁에 빠른 속도로 다가올지는 예상 밖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게 단순히 우리는 AI 하면 엔지니어들, 공학도들, 공학의 영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뭐 AI야 만들면 만드는 건데 이 기술은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엄청난 변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뭐 산업혁명 때 이랬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들을 여러분들 많이 뭐 뉴스나 뭐 여타 방송에서 많이 듣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사실은 그러한 전망들은 유효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정도의 질적, 양적 변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아마 지금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죠. 사실은 뭐 AI가 발전하는 것도 좋고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각종 AI가 돌아가는 그 애플리케이션, 배달 앱, 여행, 뭐 친구 만나는 거, 카톡 다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 뒤에 다 AI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어떻습니까? AI가 그냥 뭐 계산 잘하고 속도 빨리 묻는 거 대답 잘해주고 하는 수준이 아니죠. AI가 글도 어지간한 인간보다 잘 쓰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평균 인간 이상으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또 이미 그 선도 이미 넘어서고 있죠. 이런 질문들이죠. 야, 그럼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뭐가 고유한 걸까? 뭐가 다를 거냐 이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지금 이미 여러분들 지금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AI 때문에 일자리를 뺏긴다라고 말만 들었는데 사실은 이미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미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장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점에 우리 점원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이런 분들부터 벌써 많이 이제 감원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다른 업종, 직종 가리지 않고 AI로 빠른 속도로 이제 대체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모든 게 내 일자리까지 AI로 대체되고,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AI가 신통방통하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다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뭘까? 기계보다 나은 나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이제 불교적인 교리 속에서 또 우리 선적인 기반 속에서 우리의 공적 영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인간에게는. 그 무언가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뭐다? 공적 영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지각 능력, 자각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기 와 계신 작년에 저를 보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마주하면서 법문할 동안 중간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좀 보세요. 그래서 딱 손가락질 했더니 양쪽에 있었던 우리 신도님들이 확 일시에 돌아서서 그걸 딱 보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동시에 일시에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밖으로. 내 말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중을 하던 분도 졸던 분도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던 분들도 동시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내가 지휘한 것도 아닌데 싹 돌아보더라 이거죠. 그 반응하기 직전의 상태.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내 말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딱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린 눈을 보겠다고 딱 고개를 돌려.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보다 보면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이 마치 지휘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안 같은데 한 방향으로 쫙 갔다가 또 일시에 방향을 쫙 바꾸고 막 그러죠. 신기하죠.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약속을 했길래 거기에 뭐 리더가 따로 있는 것도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 이거죠. 인간들도 그 자리가 있어요. 말이 시작되기 전에 눈, 귀, 코, 혀, 몸으로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는. 그 자리를 공적 영지라고도 하고요. 선사들은 그 말 이전의 영역을 화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지금 동안것 때도 앉아서 참선하면서 화두 참고한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것 때문에 탁 할 때 우리는 똑같이 탁 돌아보게 됐을까? 그 말 이전에 무슨 역량이 있길래 우리한테 뭐가 잠재해 있길래 착 반응하는 거지? 일시에 약속이 난 듯이 그 느낌 오시죠? 근데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거예요. 그냥 그거. 그래서 이걸 답답해서 선사들은 그것을 돌려서 화두로 표현을 합니다.
이먹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내용도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또 붙이면 또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오면서는 AI 시대가 또 지난 1년 동안 더 심화가 됐습니다. 더 심화가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또 더 많은 창의성 또 그런 것들을 AI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우리 인간은 위축되고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나만의 고유성, 나만의 특별함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라고 불안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래도 작년 같으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자리, 공적 영지의 자리, 불성의 자리가 우리 인간한테 AI와 달리 그 불성의 자리를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말이 알 것도 하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좀 더 우리 나의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대안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손쉽게 살아가면서 그 나만의 자리, 모든 감각에 반응하기 이전의 나의 자리, 그 불성의 자리를 자각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 도구,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한번 소개해 볼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 줄 것은 미술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불성, 우리 안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명하는 내 마음의 기본적인 자질, 공적 영지를 찾아가는 그 실마리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전의 법문의 2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미술만이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불성, 공적 영지, 그 정보 없는 텅 빈 자리지만 다 꿰뚫어 파악할 수 있는 그 기본 본 바탕이 내 내면에 있음을 자각하는 수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AI 시대에 그 방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빔 프로젝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 갖다 봐 주실래요? 그래서 AI를 관심 갖고 있는 스님께서 왜 갑자기 AI를 하다가 그림을 얘기하시나라고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 미술관에 쉽게 다 요즘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들 많이 감상하셔서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화가들의 작품들 몇 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틀루즈 로트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프랑스에서 1853년도부터 1890년도까지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해하기 편하시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반 고흐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1889년에 에펠탑, 그러니까 파리 세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이 파리에 가보신 분 다 아시고 하겠지만 에펠탑이 그때 세워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유명한 그 몰랭 루주라는 술집, 살롱 얘기도 들어보셨죠. 거기서 활약을 했던 화가입니다. 키가 굉장히 작죠. 14살 때 낙마를 했습니다. 원래는 귀족이었는데, 그래서 허벅지가 더 이상, 허벅지의 뼈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농축 이골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어릴 때부터 더 이상 잘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집은 엄청난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본인은 저런 신체적 한계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 귀족 사회, 상류 사회 안에서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다가 이분 나의 예술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고 상류 사회를 뛰쳐나와서 그 랑루즈라는 술집에 가서 하층 인생들과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고통들을 담아내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한 사교계 또는 연예계 무희들 또 상류층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 이제 파리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랑루즈 안에는 사회 하층민 몸을 파는 여인들 또 광대 또 술주정뱅이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득실득실하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로트렉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들을 저렇게 하나하나 다 그림에 자기의 재능껏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툴루즈 로트렉이 봤을 때 세상은 자기가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것만이 예술은 아니다고 본 거예요. 뭐냐면 저렇게 최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 어린 삶, 고된 노동, 그리고 아주 추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저 로트렉은 과감하게 자기 화폭에 담아냅니다. 로트렉이 볼 때 세상은 꼭 우리가 눈에 볼 때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다 아름답고 그 천함과 귀함의 구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합니다. 안 입을 자에 둘이자, 두 이자 써서 두 개가 아니다. 두 개가 아니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르지 않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의 마음자리를 한번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런 세속적인 분별이 자리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고정관념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다양한 교육 수준, 개인의 특수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죠? 어떤 것은 보면 누구한테는 좋아 보이고 누구한테는 싫어 보이고 이건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건 나빠 보이고 이런 분별심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생겨나기 그 이전에 자기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뭐가 없죠? 미, 추, 아름다움, 더러움, 심지어 선과 악도 없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우리 모두, 모든 중생들, 특히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자리에는 그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로트렉은 1890년에 죽었으니까 37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죠? 놀랍게도 고흐도 아까 보았던 몰랑 루즈라는 술집에서 만나서 같이 독주를 나눠 마셨던 사이예요. 근데 둘 다 놀랍게 37살의 나이로 둘 다 요절을 합니다. 같은 수명밖에 못 살았어요, 둘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고통스럽게 살았죠. 당장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신체적 한계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툴루즈 로트렉을 아껴주고 사랑했던 것은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트렉은 저렇게 미추, 아름다운 추함의 경계를 넘어선 그 이전의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통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벨 에포크라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정도로 전쟁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호황이고 모든 것들이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시절이었지만 로트렉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트렉은 그 고통 속에서 또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아름답고 또는 우리 앞에 통찰을 던져주는 저런 작품들을 남겨냈습니다. 화가 중에 뭐 우리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동아시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화가 한번 제시해보라 그러면 각자가 다 미술에 문외하신 분들도 다 빈센트 반 고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뭐 귀를 뭐 잘랐네 뭐 했나 하면서 유명하잖아요. 저 지금 보는 자화상에도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추측하고 예상하시다시피 이 반 고흐도 동시대 아까 툴로즈 로트렉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풍요롭고 번영하고 유럽 전역이 굉장히 번영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들은 당시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 하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으니까 당연하죠. 누가 알아주질 않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가난 속에서 저렇게 살게 됩니다. 이 감자를 먹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 그림을 잘 들여다보세요. 고흐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결코 귀족들의 화려한 의상들을 묘사하거나 새기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수도 파리의 화려함을 뒤로 하고 저렇게 외곽 농촌 지역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고 전기도 없는 속에서 하루 종일 해가 뜨기도 전부터 시작해서 밭일하고 논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저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굉장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움, 화려함, 휘황찬란하고 우리 눈에 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흐는 본인의 고통,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세상을 보는 시선 자체가 또 저렇게 고통받고 소외되고 어찌 보면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 속에서 또 아름다움을 또 발견해내는 거죠. 어찌 보면 고흐는 아름다움, 화려함, 추함, 이 이전의 마음 상태, 그 상태로 이미 돌아가서 그림을 보고 있고 예술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여러분 알다시피 37살밖에 살지 못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뭐 권총에 맞았네 아니면 자살을 했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지만 아직도 정해진 정설은 없어요. 썰들만 분분한데 어쨌든 정확한 사실은 37살 때 돌아가셨다는 거죠. 평생을 거기 제가 책을 썼지만 동생 유일하게 자기 그림을 사주는 것은 동생 테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한 얘기지만 절절하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제발 자기도 좀 그 그림 좀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 남들은 이렇게 그림도 많이 팔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이 안 팔리지? 뭐 이렇게 속상해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고흐가 추하고 어둡고 그런 것만을 또 찾아서 썼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 자신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고흐는 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담아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고흐의 작품들 상당수는 바로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이 내용 외에도 아르이라는 도시에 내려가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하거나 이렇게 밤 풍경 또 그리고 이런 별 해는 밤은 가장 유명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로트렉도 그렇고 고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승화시키는지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분들의 소위 말해서 이 창작 활동 통찰의 영감은 어디서 비롯되더라?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고통에서 비롯되더라 이겁니다. 자, 고통하면 우리 불교에서 뭐죠? 가장 전문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어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깨닫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목적만 먼저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중생의 고통에 대해서 뼈저린 자각을 하고 나서 고통을 응시하고 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그죠? 좀 더 거슬러 가보면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 10대였을 시절에 농경제에 참여했더니 어떻더라? 요만하게 지나가는 미물 하나를 잡아먹는 개구리가 있고 또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 있고 또 뱀을 또 낚아채서 잡아가는 독수리가 또 있더라. 뭐 물론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광경을 묘사하면서 시다르타 태자는 현기증을 느꼈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 작은 세상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도 한꺼풀 걷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동물들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남는 것도 뭐더라? 일관되게 흐르는 키워드는 고통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성에서 봐도 어쨌죠? 그 사문유관 아시죠? 가보니까 생로병사라는 게 인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의 틀을 누구나 다 겪게 된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사고, 팔고도 있죠. 팔고, 8가지 고통. 사고는 다 아실 거고 생로병사니까 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그죠? 또 병 걸리는 고통, 죽어가는 고통. 그게 다 그게 사고잖아요. 팔고 하는 거기서 사가 더 붙죠? 그게 또 뭐죠? 직장에서 정말 싫은 상사를 계속 봐야 돼. 뭐죠 그게? 원증이고 미운데도 계속 만나봐야 돼. 미운데도. 또 정반대도 있죠?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져서 지내야 돼. 그건 뭐예요? 애별리고다. 그죠? 또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많이 여기서도 소원을 빌 텐데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합격시켜 주십시오. 뭐 되게 해주십시오.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빨리 아파트 팔게 해주십시오. 각각의 원하는 바가 있는데 계속 아직까지 안 이루어져.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다. 구부득고가 있죠. 또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뭡니까? 오음성고. 이 모든 7가지를 다 합친 게 다 뭐다? 우리 오온, 우리 색수상행식 아시죠? 이 오온에서 비롯된 고통. 대표적으로 우리 이 프리다 칼로라는 여리우 화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온몸이 있으면서 이 오온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 이걸 팔고라 그럽니다. 8가지 고통. 불교에서는 시다르타 태자는 이 팔고 8가지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감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통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통의 종교라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종교다 이게 아니고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특화된 종교라는 거죠.
그 지점에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툴루즈 로트렉이나 고흐하고도 그 관심사가 같았다는 거죠. 그 두 분만 계실까요? 보시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프리다 칼로라고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은 6살 때 이미 소아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인 18살 때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쇠 기둥이 자기 온몸을 파고들어서 골반뼈, 갈비뼈까지 서너 개 이상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침대 위에서 저 캐노피 위에 거울을 붙여놓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또 삶 자체도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고 만만치가 않아요. 3번의 유산을 하고요. 또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그분도 화가였는데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였는데 이분도 어떻더라? 계속 바람피고 그러면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고 3번의 유산을 겪고 몸은 저렇게 또 무너져 내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자신의 고통을 저렇게 예술로 승화시켜 갑니다. 저는 이제 자화상처럼 보시면 옆에 목 옆에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얽히설키 설켜 있죠. 본인의 모습을 저런 모습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고 수없이 온몸이 망가져 있고 잘 보시면 또 신체에 작은 못들이 막 박혀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프리다 칼로는 되게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은데 본인을 이제 추상 화가라고 자꾸 자기 사조를 얘기하는데 자기야말로 정말로 리얼리즘이다. 저거는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겪었던 사실의 이야기를, 사실의 그림 모습들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는 사실주의에 더 가깝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마음 아프네요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또 임종 마지막에 최후의 유작이 바로 저 수박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가운데 보시면 저기 뭐라고 나오냐면 비바라 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저기 스페인어로 인생 만세라는 뜻이랍니다. 재밌죠? 한평생을 육체적 고통, 신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서 그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도 산 게 아닐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는 저렇게 인생 찬가를 얘기합니다. 인생 만세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저런 얘기를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삶을 저렇게 살았으면서도 또 저렇게 또 인생 만세를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참 예술가답죠. 그래서 고통을 승화시켜가는 과정. 어찌 보면 불교에서 시다르타 태자가 고통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거에서 멈춘 게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 출가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내용들하고 닮아 있습니다. 자, 불교는 이렇게 고통의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는 17세기 초반의 화가입니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관심 있으신 아시겠지만 어떤 여인이 지금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집중하고 있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게 어떤 내용의 편지인지, 남자친구의 편지인지, 아니면은 나이가 좀 있다면 전쟁터에 내보낸 아들을 소식이 와서 저렇게 황급히 보는 건지. 저 소매 이렇게 걷어붙인 거 보세요. 방금까지 뭐 설거지라도 하다 온 것 같죠. 근데 또 결정적으로 저렇게 입이 살짝 지금 벌어져 있죠. 지금 너무 몰입해갖고 지금 본인도 모르게 저런 상태인 거죠. 아무런 별거 아닌 우리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어찌 보면 내 동생 누이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엄마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페르메이르는 저 순간들을 또 저렇게 포착하면서
제가 아까 열거했던 것처럼 수많은 상상,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굉장히 특별하게 이 순간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 앞에 전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다 모든 게 일시 정지된 느낌인 거죠. 이건 또 어떤가요? 우유를 따르는 하녀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녀인지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으나 머리 수건도 일부러 고개 숙였다가 수건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반쯤 또 접어 올려서 이마가 이제 훤히 또 드러나 보이면서 얼마나 또 가사 일을 열심히 했는지 손이 우락부락하죠. 남자 못지 않습니다. 발뜨기. 근데 잘 보십시오. 우유를 따르고 있어요. 온 신경이 다 집중되고 있죠. 그렇죠? 너무 많이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흘리면 더욱더 안 됩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부엌에서 아무렇게나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순간에 페르메이르는 우리 일상 속 아무렇지도 않은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 저 순간을 포착해냅니다. 저 순간을 포착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담아내는 거죠.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세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대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불교의 궁극적인 낙처, 궁극적인 우리 수행의 목적, 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법문도 듣고 경전도 읽고 다양한 신행 활동을 하는 거에 최고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성불, 깨달음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다? 매 순간을 오롯이 자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불교 수행의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순간, 우리 한순간도 이 순간에 우리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죠.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오늘 점심 공양은 뭐 먹지? 뭐가 나올까?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또 아까 오는데 또 아침에 또 누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짜증나게 막 지난 생각들 계속 하고 또 지난 생각할 게 없으면 또 앞으로 올 생각들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단 한순간도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자리에 있지 못한 거죠. 몸은 앉아 있는데 계속 뭐 신기한 게 없을까? 더 대단한 게 없을까? 우리 보일스님은 좀 더 대단한 법문 좀 해주시지 하면서 또 무슨 다른 기대들을 한다든가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앉아있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는 어느 정도 시간일까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스님들이 보는 논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찰나는 75분의 1초입니다. 0.013초. 여러분 찰나지간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찰나지간은 불교의 시간 개념으로는 0.013초의 시간입니다. 눈 한번 깜빡하는 시간보다도 더 짧은 순간이에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엄청난 판타지가 펼쳐지는 게 수행이거나 깨달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법문을 들어가는 것,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라도 접근해 보는 게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가장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저것도 어떻습니까? 연인인지 친구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저 돌아보는 저 찰나지간의 아주 짧은 순간을 페르메이르는 포착해서 저 그림을, 저 대상을, 저 소녀를 이랴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명 스타로 만들었죠.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 순간, 저 찰나, 저것들 그대로 오롯이 복원시켜주고 포착해낸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찰나지간에 우리가 호흡지간에 자신의 생각에 집중, 마음에 집중하는 그 훈련들, 그 내용들하고 많이 닮아있죠. 17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대에 이르러서도요. 그런 찰나, 그 순간을 담아내서 영혼으로 이어가는 그런 예술가들의 노력은 불교의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호크니가 있죠. 물첨벙.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이빙한 사람은 안 보여요. 이미 들어갔나 봐요. 근데 뒤에서 그 물이 스플래시라고 그러죠. 팍 튀기는 그 순간만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지요. 하지만 저 순간도 저렇게 또 포착을 해서 우리한테 저 순간의 의미에 대해서 여운을 주고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저도 재밌죠? 아마 데이비드 호크니가 부모님들이래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초상화 그려드릴게요. 해서 하는데 아버지는 또 여전히 딴짓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웨이다. 나는 관심이 없다. 귀찮게.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도 그 순간에 이렇게 봐줍니다. 근데 또 그대로 또 호크니는 어떻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 또 그렇게 담아내요. 왜? 그 순간이 또 그랬으니까. 그런 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또 각자의 법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래도 또 그 순간 속에서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수행에 있어서 그런 형태의 우리 현 순간, 매 순간 찰나지간에 오롯이 집중한다는 것. 그런 통찰은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와 데이비드 호크니나 페르메르가 보여줬던 내용들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다음은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입니다. 뉴욕의 밤중 풍경인지 보십시오. 보기에도 서늘하죠. 시리고 뭔가 외롭고 고독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데 사람들은 각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각자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백도 많고요. 대도시 뉴욕이라는 아주 선망의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각자는 뭔가 대화를 안 하고 서로 다 각자의 할 일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화를 하러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고독해 보입니다. 에드워드 호퍼가 파리에서 유학을 했을 시절의 또 그림입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굉장히 신나는 그림 같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는, 가운데 앉은 광대는 사람들 웃기고 가장 밝은 얼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또 저기 고개를 쳐들고 들어오는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좀 오만한 모습으로 각자의 생각을 갖고 내 잘났다라는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공간이 살롱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각자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교류하는 데는 그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요즘 전철 타면 어떻습니까? 다들 다 스마트폰 보면서 다 각자 있잖아요. 또 심지어 친구들 연인끼리 만나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각자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외롭다고 합니다. 고독하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다들 요즘 외롭다고 하는 1인 가구 숫자가 얼마인데요? 얼마나 많이 외롭다고 하면서 힘들어 합니까? 에드워드 호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 스타니파타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꼭 고독하고 외롭다 그래서 그저 그냥 나는 슬퍼, 난 외로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독의 순간마저도 어떻게 한다? 깨달음의 수행의 순간으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죠. 많이 고독하신가요? 많이 외롭나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 순간 유튜브 쇼츠 보고 친구랑 통화하고 카톡하고 하면서 한순간 엄청 바쁜 것 같아. 하지만 한순간도 자기하고 마주할 시간이 없어. 또 그리고 마주하는 것 자체도 불편해해요. 근데 또 혹시나 또 마주하게 되면 뭐죠? 아, 고독해, 외로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살짝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다? 그 순간이야말로 비로소 나는 나하고 마주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도 혼자 다 막 문문관도 가고 혼자 있는 수행들 하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자, 거의 다 와갑니다. 난 마크 로스코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나 특히 모마에 가면 이분 작품을 보면서 이분 작품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림이 지금 보긴 것보다 훨씬 커요. 실제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크 로스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체험들, 그 느낌들,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봐도 그건 저의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느낄 겁니다. 눈물을 흘렸든 웃었든 짜증을 냈든 그건 각자의 감정이고 마음 상태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지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짜증이 났든 눈물을 흘렸든 감동을 흘렸든 그 하는 그 봄 바탕을 갖고 있는 그 봄 바탕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거죠. 미술이 주는 또 그 작가의 작품이 순간순간 내 시각적인 회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나의 내면에, 내 마음에, 내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 그 흐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쓱쓱 지나가지 마시고 멈춰 서서. 유명하죠. 잭슨 폴락이라고 합니다. 막 저번 주 작업할 때 어떻습니까? 미국의 현대 미술로 유명하죠. 대형 캔버스를 깔아놓고 붓질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도 그냥 페인트통을 발로 차서 흘러버립니다. 뭐 의도해서 한다기보다도 모든 것들을 대부분 우연에 맡기거나 또 자기가 붓질하는 것은 반도 안 돼요. 우연과 필연이 저 캠퍼스 안에서 막 춤을 춥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담배꽁초를 물고 있다가 담배꽁초마저도 그 안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또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엉망진창이죠? 그게 또 엉망진창이 아닌 게 이렇게 또 작품으로 딱 돼서 보면 또 멀리서 보면 또 저 대형 캔버스 앞에 서면 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은 흩뿌려지고 어떤 것은 대충 자기가 의도해서 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듯 말듯 아름답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안에서 화엄의 시편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저 안에도
부처님의 연기법,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연과 필연, 우리의 삶과 죽음, 또는 우리의 즉흥성, 계획성, 우리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연기적으로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 추한 것. 여러분들도 인생을 반추해 보면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어두운 기억들도 있고 감추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떠올리지조차 쉽지 않은 그런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이라는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서는 저 잭슨 폴락의 그림처럼 어떻습니까? 결국 모아보면 그럭저럭 볼만하고 다 연기적으로 이쁜 기억들, 좋은 기억들만 다 떠올려서 그러한 기억들만이 내 삶을 이렇게 수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다? 그 부정적인 것들마저도 화음의 연기처럼 같이 어우러져서 저렇게 한 폭의 그림들을, 형상을 만들어내면서 내 삶을 장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잭슨 폴락의 그림을 그리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도 흩뿌리고 저렇게도 흩뿌리고 심지어 담배꽁초도 던지고 모래도 흙도 뿌려버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정형화된 틀, 꼭 이래야 된다는 자기 강박, 이래서 스스로 그 틀에 맞춰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잭슨 폴락의 그림을 보면서 그 정형성을 뛰어넘는 그런 통찰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선에 있죠. 선의 파격. 선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내 주변의 현상들과 사물들을 뒤집어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선입니다. 여러분들 참선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먹고 화두 드는 그걸 이제 정형적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선사들은 그마저도 뒤집어 버리죠. 과거에 우리 마조 도일 스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것은 마치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진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목표는 좌고교에 앉아서 그럴듯하게 폼 잡고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다? 잭슨 폴락의 그림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든지 꼭 이래야 돼, 이래야만 돼라는 자기 경계, 자기 신념을 뛰어넘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걸 또 부셔버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선입니다. 그게 또 불교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역동성이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 그래도 오늘 책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잭슨 폴락의 그림을 한번 소개하면서 제가 이 부분만 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좀만 읽어드릴게요. 한 단락 정도만. 화엄의 시편 연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 또한 여기에 있다. 우연히 맺어진 듯한 옷깃의 스침, 찰나의 인연,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조차도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우주의 인드라망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만들어진 필연적인 조화다. 내가 무심코 흩뿌린 말 한마디가 타인의 가슴에 파장을 일으키고 타인의 행동이 다시 나의 삶에 새로운 색을 입힌다. 우리는 고립된 점이 아니라 서로에게 스며들고 섞이며 거대한 캔버스를 채워나가는 공동의 창작자들인 셈이다. 그러니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 폴록이 붓끝에서 떨어지는 물감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 낙하의 궤적을 긍정했듯이 나에게 닥쳐오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보자. 엉키면 엉킨 대로, 번지면 번진 대로, 그 또한 내 삶의 고유한 질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걸림없는 삶, 즉 사사무예의 경지다. 삶 또한 그렇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며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꽃으로 장엄한 화엄의 세계다. 나라는 캔버스 위에서 마음껏 춤추고 흩뿌리고 사랑하라. 제가 잭슨 폴락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AI 시대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지난 법회 때 질문 드렸던 대답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기 전의 마음,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생각하기 이전에 내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흉내낼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그 마음자리를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무문관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할 수도 없는데 일상 속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불성, 내면의 공적 영지, 그 마음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오늘 그림을 소개해 봤습니다. 선지식이라는 것은 꼭 우리 불교에서처럼 정형화된 방식으로 꼭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연상하기 쉽겠지만 화엄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가 다 선지식이 될 수 있고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53선지식 53분의 선지식이 다 누굽니까? 수행자들이 아니죠. 대부분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저작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 선제 동자에 다 스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화엄의 세계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몇 분 안 되지만 이분들도 다 서양에서 미술을 했던 화가들입니다. 저는 이분들도 충분히 우리들한테 특히 우리 AI 시대에 선지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 음악가는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되죠.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노력, 관심은 무엇인가? 바로 느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예술은 있었지만 AI 시대에는 예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의 느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미술이라는 것을 한번 가까워 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AI 시대가 돼서 불자로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AI하고 달리 깨달을 수 있는 힘, 수행할 수 있는 발심의 힘,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법당에 오고 법문 들을 때만 끄덕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돌아가셔도 일상 속에서도 동네 근처에 미술관을 갔든 음악을 들으러 갔든 그 모든 곳이 선지식이 계신 곳이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내면에 깨달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러한 불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 미술관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콘서트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AI 시대에 많이 두렵고 불안하실 겁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스스로 온전하게 나한테 주어지는 이 모든 고양된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그 느끼는 것마저도 AI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닌가? 자꾸 AI한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문해 보면서
직접 가서 핸드폰을 끄고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서 직접 음악을 들어보고 직접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